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지금 40분입니다. 딱 시간을 맞춰졌고요. 지금부터 이제 같이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도 괜찮고요. 늘 이렇게 한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질문도 괜찮고요. 그냥 또 이거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도 괜찮고 또는 뭐 아이디어도 괜찮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죠. 네. 한번 좀 다시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 교재 해볼까요? 네, 교재 보시면 보시죠 뭐. 처음에 융합인의 비즈니스 생태계는 잠깐 언급했고요. 플랫폼의 중요한 이슈들.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요령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코어와 컴플리멘트,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얼마나 의존도를 높이게 하느냐가 이 코어를 갖고 있는 지배자 입장에서는 그게 관건이겠고,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게 또 이슈가 되겠죠. 플랫폼에 4가지 동인이 있어요. 뭐 이것을 뭐 하시면 되겠고, 뒷장 가서서 플레이어가 있네요. 우리 회사는 어떤 생태계에 어떤 플레이어이십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진화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에코시스템의 진화 법칙.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특정 영역의 전문화 영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통합하면서 컨버전스가 된다. 그리고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이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전략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선택이라는 표현, 자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표현하고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SV, Shared Value는 위 좋고 여기 좋고다. 기업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하는 포인트를 찾아야만 된다. 왜 이것을 안 하냐? 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기업이 좋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기업에도 도움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곡간의 곡실이 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치는 원가를 발생시키는 혜택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치 사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죠. 죄송합니다. 오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우리 LG전자 CSR 그룹 임원이라면 또는 내가 회사 CEO라면 어떤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다.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아티클에도 아까 네슬레 모가 쪽에서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진짜 궁금한 거는 네슬레에서 모가에서 했던 저 CSV 활동이 실제 네슬레의 재무적 성과나 비즈니스 전략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속된 말로 정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광활기 위한 그 상표성 활동으로 저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심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거 말이에요.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활동하시는 다른 기업의 다국적 기업인 비브라운 이런 회사에서 하는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멋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CSV 생각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큰 사업을 한 건데 그쪽 지역에 뭐 의료 시설도 개선해주고 막 그렇게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원가 발생 요인을 크게 봤을 때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인데 이 결과론적으로 그걸 CSR, CSV를 포장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최소한 네슬레는 이런 식의 마인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제가 또, 저 잘 모르는데요. 네. 저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다른 스터디가 있는데 스터디에 그 네슬레 분이 계셔서 CSR 얘기하고 CSV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그 네슬레 다니시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 CSV는 사실 HBR 1월에 나왔으니까 1월달 얘기하면서 뭐 네슬레가 CSV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CSR이라든지 그럼 사회적 책임과 이윤에 대해서 네슬레에서 엄청나게 포커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슬레 CEO께서도 이제 CEO도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접 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외국 기업의 어떤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 영위해왔던 어떤 전통, 그게 바로 기업 정신, 문화, 사실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BR 아티클 보면은 그 사실 사례도 네슬레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례를 좀 많이 나오죠. 참 이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제 HBR에서 떠들어요. 제 같은 사람이 또 떠들어요. 참 좋잖아요. 그런 사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네. 자, 해주셔야죠. 아니, 저도 사실 네슬레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부장님 질문처럼 잘 모르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저희 이제 에코시스템이랑 CSV를 좀 연결시켜 보는 거니까, 그거 관점에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요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부장님하고 좀 말씀 나눴지만,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랑 기업의 사업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우리 CSV의 핵심이죠. 그런 거를 이제 다들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자분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기업이 신바람하고 또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요즘 이제 정말 생각해서 나오지만, 이거를 조금 그냥 관점을 틀어서 보면,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하자라는 서플라이 체인 이제 꽤뭐 예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식품회사처럼 정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끝에 가면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도요타처럼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을 그렇게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고 협상해야 될 영역으로 알았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더 낫구나라는 것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에코시스템 많이 쓰지 않았지만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그때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자는 얘기는 차원은 사회적 차원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이슈 때문이죠. 그냥 체인을 관리 안 하고 그냥 협상만 했더니만 그때 단기적으로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좀 안 좋더라. 부품업체의 관계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네슬레 같은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뭐 처음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 중간에 주목을 받으면서 입장을 굳혔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사업은 또 식품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 그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좋은 걸 담당자께서 좀 찾으신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또 그거를 알려주는 게 좋으니까 아마 또 홍보도 하고 그게 되는 것 같고, 여기 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찾으시고 계시는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찾은 것도 있고, 또 찾아서 또 메시지 같은 게 나오면 또 LG 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메시지 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전자 호스트시니까 또 장소를 주셨으니까 아마도 이제 LG 전자도 협력업체 워낙 많아서 서플라이 체인이 서플라이가 워낙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건 이해가 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신 일을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설팅 같이 좀 비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하는 쪽은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인상 깊었던 점은 협력업체의 CSR 측면도 지도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사실 와서 부장님께 배운 건데, 그 전자업체들이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자업에 필요한 광물 같은 경우 그게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무기를 사는데 활용하게 광물을 또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콩고 지역에 어떤 광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자업에 필요한데 그놈들이 이거를 순수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독점을 해서 이윤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무기 사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전자업체들이 근데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의 인권 문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 반사회적 문제를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거를 공조할 만한 이슈가 있구나. 그게 하나 느낀 점이고, 이제 저희 같이 토론이니까 하나를 또 이제 같이 얘기해 보자면 이제 생태계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나오는 접근이 이제 아까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도요타 쪽이죠. 이런 스토리. 아니면 뭐 월마트가 뭐 자기들이 유통업체니까 구매 업체는. 근데 이제 사실은 구글이나 애플 케이스는 또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비슷한데 사실은 요거는 사실 그 서플라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앱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관계가 수직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가 사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선적. 예, 약간 컴플리멘터잖아요. 얘들은 이제 진짜 보완시라고. 사실은 플랫폼이나 뭐 시스템 같은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구글에 뭐 이렇게 광고를 잘하게 했다거나 그게 플랫폼을 만든 거죠. 애플에서 앱을 만들고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건데 요즘은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냥 다 통틀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제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경제적인 이슈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까니까 이 에코시스템을 잘 바꾸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걸 찾는다면 이제 우리 물론 네슬레 식품은 다르지만 여기도 아마 그런 센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또 다른 역량이라는 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가톨릭대 이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기는 LG전자 임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뭐 간단해서 좀 우리 업에 어떤 우리 비즈니스에서 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코멘트 뭐 없으십니까? 뭐 이게 좋아졌다, 이게 나빠졌다 뭐 이런 거. 네. 마이크. 네, 그냥 말씀해. 예. 인텔의 손이었습니다. 네. 그 앞에서부터 쭉 키워드를 봤는데요. 네. 첫째가 코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왔고,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왔고, 이코시스템에 마지막에 커뮤니티나 엔드유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실제는 코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핵심 역량을 애플이나 캔디 같이 클로즈 시스템,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모든 핵심 역량은 내부에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IBM이 나온 그 계기는 IBM이 그런 기존의 기존의 그 강자들, 애플이나 캔디 같은 업체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일단 시장 파일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애플의 그 소스 코드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 파일을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그 핵심량을 개발하는 시스템 구조가 크게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CSR 얘기하시면서 기존에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엔드 유저까지 공급하는 그 체계에 그 중간에 있는 그 빌딩 블록이 되는 그런 업체들을 관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게 그 필립 버틀러가 웹 3.0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에는 구매 의사결정이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구매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결정을 그런 업체들의 정보가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고 엔드 유저의 그 전체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CM에서 이코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이코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고, 이코시스템을 그러면 케어를 해야 되겠는데, 이코시스템을 케어한다는 건 서플라이 체인 경우하고 틀려서, 서플라이 체인은 단기적, 중기적인 그 목표 안에서 그 컨트롤하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코시스템은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중장기의 플랜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반 성장에 대한 컨셉하고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타일을 키워내고,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도 아까 그 도표에서 이코시스템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그 맨 오른쪽에 있다는 개념은 첫째는 어떤 활동에 파급력이 미치는 대상의 범주가 이코시스템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기간적으로 미투 롱텀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간적으로도 이코시스템이 맨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거예요.